이승만의 내면의 변화는 단순히 거의 서양 이해에 따라서 서양의 학문과 정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점을 오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인물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향이나 업적을 남긴 인물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은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시대가 인물을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공황이 일시적으로 닥쳤다 하는 그런 정도의 경과성의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그것을 치유할 수 없는 오래된 역사적 과정에서 그 요인이 성숙되어 왔고, 따라서 필경 파국으로 이끌어지고 마는, 거기에 대한 해결은 오랜 시간과 함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생을 전제로 해서만 그 해결이 기대 가능한 그러한 구조적인 이 위기였습니다. 조선왕조 19세기는 위기의 시대였고, 이승만이 태어난 그 1875년은 위기의 한가운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현대 국사학에서 조선왕조 19세기는 정상적 발전의 길을 걸었던 아름다운 시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유교 사회였다. 아름다운 선비의 나라였다.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제국주의 시대에 강포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을 줄을 몰랐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이 쳐들어왔는데 손님이 문을 열고 잘 대접을 했는데 도적이 안방을 차지했다. 어떤 역사는 그런 식으로까지 역사를 썼습니다만 미안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잘 통합된 나라였다 한다면 그 나라는 결코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설령 정치가들의 실수로 위기가 닥치더라도 잘 통합된 국민적 대응으로 위기는 극복하기 마련이고, 전 국민이 단계를 아름답게 통합하여서 대응하는 한, 저항하는 한, 제국주의는 쉽게 그런 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심각한 내부적 위기를 통해서 사실상 조선 왕조는 형해화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최근에 사회사, 경제사, 정치사가 새롭게 밝히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저는 경제사 연구자로서 또는 사회사 연구자로서 제 나름대로 그와 같은 결론을 이미 한 1990년대 제가 이승만을 알기 전부터 그와 같은 결론에 스스로 도달해 있었고,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그 점을 당대인의 살아있는 정언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898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98년 6월에 어느 독립신문을 보면요, 이 나라 대한제국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조선의 백성이다. 법률이 없다.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법률이 없다. 학문이 없다. 자주하고 독립하는 정신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유권을 가지고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외국의 자유의 나라의 그 자유, 그들의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는 벌어먹고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농사를 하든가 짐을 지든가. 짐을 진다는 건 남의 집에 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벼슬을 해서 농사를 하거나 짐 지는 자들을 빼앗아 먹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다. 왜 그렇게 됐냐면 경제가 점점점 침체해와고 전국에서 농업을 비롯한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시장이 축소되고 무역이 닫히고 해왔던 그런 장기적 추세에 이와 같은 어떤 내부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의 기사는 큰 고기는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는 작은 고기를 먹고 작은 고기는 송사리를 먹고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어떤 먹이사슬이 발달한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등분을 짓고 청등을 만들고 당론을 일삼고 편색으로 서로 대립한다. 소위 말해서 당파를 지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옥중에 이승만이 독립정신을 쓰면서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전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제 집과 제 토지가 과연 제 것인지도 믿을 수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제 처자와 가족조차 제 가족인지 알 수 없는, 제 목숨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의사 죽음 상태에 있다라고 아주 이승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그 기사와 사실상 현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열거를 하면서 바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이 살았던 시대, 출생했던 시대는, 이승만이 성장했던 시대는 바로 이 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인 이 시대였습니다. 이전에 18세기, 17세기, 16세기의 조선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그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뭐 좀 모자라서 인생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닫힌 사회는 세계사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에 간에 닫힌 사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하나의 역사의 필연의 법칙을, 보편적인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닫힌 사회가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파괴되지요. 생산이 줄지요. 생산이 줄게 되니까 서로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갈등이 심화되니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편당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갈등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전한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든 닫힌 나라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큰 사회든 작은 사회든 발전의 어느 도상에서 반드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류 문명사의 보편적인 법칙을 저는 조선 왕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의 구조적 모순이 19세기 말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는 데는 바로 이승만이 태어난 다음 해에 있었던 개항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조선 왕조는 오랫동안 닫힌 세계 속에 있어 드디어 개방적인 세계 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개방적인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인식, 주체적이면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만은 조선 왕조의 지배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을 고집하려고 하는 중국, 그리고 부동항을 찾아서 남전해오는 러시아,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걸린 자기의 이익권을 방어하려고 하는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방어하려는 영국, 그리고 미국은 중립국으로서 문호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제3자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그 외세가 얽히는 가운데서 한반도의 지배자들은, 또 조선 왕조 엘리트들은 이 세상이 어떤지, 세계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잘못된 외교와 통상 정책을 낳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몇 차례 심각한 위기를 부르게 됩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것이 위기가 점점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드디어 누구도 삼척동다도 알듯이 큰 대양을 항해하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돛도 부러지고 삿도 없어지고 선장은 무능하고 곧 침몰의 위기에 빠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위기가 깊었던 만큼 새로운 희망으로의 돌파하는 기존의 어떤 체제와는 단절이 심한 돌비적인, 돌연변이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혁명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한 어떤 최초의 그 어떤 혁명과 대열 속에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러한 인간의 탄생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흔히 이승만 연구자들이 이승만이 양반 출신이란, 특히 그 전주일시 왕족의 계열을 잇는 신분의 출신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승만이 왕족,
왕손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졌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어떤 연구자는 몰락 양반으로서의 그 출세욕, 한계의식과 그리고 왕손이라는 특권의식이 묘하게 혼합된 것이 이승만의 정치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특히 나이 20대, 35세까지 조선왕조 하에서 살았던 사람이 전통적인 양반의식이나 신분의식으로서 자유롭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1950년대, 60년대 한국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지방을 다녀보면은 유명한 반가에 그 종손들은 다 나름대로 권위의식을 어떤 물든 행동 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에게 설령 그런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철저하게 지난번에 언젠가 소개드린 대로 근로적 소유론, 근로적 평등론을 추구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권 신분이 양반 노릇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의 일관된 정치 철학의 기조였고, 그런 점에서 1910년 미국에서 귀국한 다음에 양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양반이 없어진 것이 좀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반의식, 양적으로서 특권의식을 갖고 그와 같은 정책을 추구했다면 모를 것일진데, 이승만이 현실적으로 추구한 정치 철학과 정책은 근로적 평등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자유주의자였다. 이승만을 왕족에 찌든 군주적 행동을 일삼은 그와 같은 정치가로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와 경쟁한 경쟁자들의 어떤 잘못된 평가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